허의 특히 초기 부분에는 사실은 뭐 여자를 만나는 것도 다 코칭을 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주고 막 이래서 진짜 내가 가진 마음을 사실은 저희 와이프한테 다 하지 못할 정도의 얘기들을 하면서 뭐 다 상담도 받고 해서 되게 오히려 더 편하게 대화할 수도 있겠다 하다가 후반부 가니까 AI도 질투를 하고 잔소리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구나. 손뼉 쳐드려요? 그런 거 잘하는데. 안녕하세요. 폴라리스 오피스의 이혜석 부사장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 모시고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인공지능 개발 관련해서 좀 더 길게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이러한 부분들 좀 논의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명다양성재단의 최재천 이사장님 모시고 한번 그런 얘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최재천 교수입니다. 생명다양성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희가 방금 같이 강연도 했었는데 저희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야 뭐 당연히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일을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위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개발된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뭐 논의들도 있고 고민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저희는 뭐 이제 업무 도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게 뭐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냐,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고 나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어쩌면 너무 엉뚱한 관점을 얘기하게 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왜 우리말로 번역도 많이 됐는데 언어 본능, 뭐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뭐 빈서판 이런 책을 쓴 하버드대학 심리학과의 스티븐 핑커 교수랑 의기투합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 양반은 그냥 뭐 대놓고 얘기해요. AI는 인텔리전스가 아니다. 그걸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건 그냥 프로그램 돼 있는 거지. 그게 우리 인간의 지능과 같이 그 같은 수준에다 놓고 보면 안 된다. 뭐 하여간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둘이 이제 뭐 신나게 뭐 의기투합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그런 문제까지 언급을 좀 해봤어요. 지금 모든 분들이 직업을 잃을까봐 지금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분명히 벌어지고 어떤 분들은 설마 직업이라는 게 없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없어지거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교환양이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처음 전화가 보급됐을 때 그때는 다이얼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고 들면 그냥 전화국으로 연결이 되고 그 전화국에서 실제로 이제 코드들을 여기다 연결시켜주고 뭐 이러면서 했던 거잖아요. 그때 그런 직업을 이제 남성들은 거의 한 게 없는 걸로 알고요. 여성들이 뭐 그냥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여성들이 그런 직업을 얻었죠. 지금 2024년 전 세계에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 인생만 놓고 봐도 제 인생에 어떤 직업이 만들어졌다가 깔끔하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없어질 거라는 거는 충분히 상상할 만하고요. 그런 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저는 싶어요. 옛날에 우리가 농경시대 때 직업이라는 게 그때는 딱히 없었잖아요. 그렇죠. 집안이 다 모여서 그냥 같이 일하고 먹고. 근데 저 큰아들은 성실하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누구 집이나 둘째 아들이 문제잖아요. 둘째 아들 아니시죠? 저는 첫째입니다. 네. 우리 둘 다 첫째니까 둘째 디스하는 걸로. 둘째 아들은 자꾸 이제 도망쳐서 연애질하다가 이제 밤늦게 오고 뭐 이러는데 아버지한테 들키면 이제 지게작대기로 막 맞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놈 자식 저 밥 주지 마! 소리 질렀는데 그
그래서 대한민국의 둘째들은 굶어서 많이 사망했나?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또 몰래 밥 챙겨가지고 그 아들 밥 먹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일하고 적어도 다 밥은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산업사회가 되면서 전문 직업사회가 돼가지고 직업이 없는 사람은 수입이 없다 보니까 밥을 못 먹는 시대가 이제 온 거죠. 그런데 저 아버지랑 아들이 이제 같이 김매면서 저는 이런 걸 상상해봐요. 시골서 옛날에 컸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더 잘해요. 멀쩡한 놈이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역전이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이제 노쇠한 아버지한테 아들이 아버지 이제 들어가서 쉬세요. 저희들이 할게요. 아버지가 들어가서 그냥 쉬나요? 새끼를 또 꼬셨잖아요. 김 매는 건 그만두고 새끼를 꼬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았던 옛날이 불과 그렇게 먼 옛날이 아니에요. 일거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지. 그 일거리를 만약에 AI가 다 해준다. 그래도 일자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걔한테 다 뺏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걔한테 귀찮은 일을 다 맡긴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 우리는 그런 일을 AI가 하는 걸 지켜보면서 즐기는 걸 직업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네. 지금도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언제 개그맨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네. 소는 누가 키우냐? 국회의원들이 소를 키웁니까? 땅을 팝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뽑아서 저 논의들, 토론들 잘하고 국정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런 짓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가 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 저 말춤 추는 싸이가 소를 키웁니까? 땅을 팝니까? 말춤만 추는데 저보다 훨씬 잘 산다 그러더라고요. 우사인 볼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사슴 쫓아갈 때 늘 하던 짓이잖아요. 뛰는 거. 이제 우리 더 이상 안 하니까 그거 하는 사람 해놓고 우리 그거 보고 좋아서 박수치고 그런 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미 우리 사회에 소도 안 키우고 땅도 안 파는 직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로 그런 걸 직업으로 인정했으니까 그런 직업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AI 시대가 다가오면서 일거리를 많은 일거리를 AI나 로봇이 다 해준다. 그럴 때 우리가 발상을 일 뺏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그러면 쟤한테 일 시키고 우리는 좀 재밌게 살면 안 될까? 네. 논의 시작하자는 거죠. 네. 그 논의 시작하면 난 제일 먼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상상을 제가 많이 해보는데 어떤 사람이 저는 보나마나 이 얘기 먼저 할 것 같아요. 부회장님만 나타나면 우리가 참 즐겁다. 시답지 않은 저 조크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줘갖고 너무 즐겁다. 그러니까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이분은 밥 먹고 살게 해주자. 그런 직업이 이미 우리 있거든요.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개그맨이 소를 키우니까 땅을 파니까 근데 우리를 자꾸 즐겁게 해주니까 우리는 그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줬잖아요. 네, 그냥 우리 새로운 시대에 우리끼리 모여서 직업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 이게 그렇게까지 황당한 얘기인가? 사회 차원에서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이 둘러앉아서 결정할 문제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게 조금 더 논의가 가면 아주 필요한 논의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강연 시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게 어쨌든 지구의 현재 호모사피엔스 내지는 호모사피엔스가 기르는 가축의 비중이 97%가 되고 있고 사실 그 다양성이 해체해지는 문제의 대부분은 기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반대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출산율이 줄고 있고 인구가 주는 거를 되게 걱정하는 와중에서 사실 인구가 주는 걸 걱정하는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서 노동력이 유지되지 않을 거다, 경제가 유지되지 않을 거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걱정인데 만약 이걸 AI가 해주면 그렇죠. 오히려 축복 아니냐, 인공지능이 그런 일들을 해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서도 더 적은 인구가 된다면
자연을 당연히 덜 훼손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다양성이 확보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 아니냐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네. 사회가 구조적으로 이런 변화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빨리 변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 저출생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가르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물론 뭐 저 집장만 하는데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다 거기 결부돼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모든 학습이 거의 완벽하게 앞으로 AI가 다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해주지 않을 거를 지금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AI가 앞으로 다 해줄 수 있는 거를 우리 아이들은 지금 밤낮으로 밤잠을 헤쳐가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교육부터 확 뜯어 고치자는 거죠. AI가 해줄 거는 아예 처음부터 AI 쪽으로 밀어버리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향유할 거냐, 그걸 어떻게 더 창의적으로 증가시킬 거냐, 뭐 이런 거를 호모사피엔스는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존재니까 교육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미 답은 나와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시작하면서 창의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답은 내놨어요. 그런데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교육은 창의성하고 상관없는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이 중에 누군가가 창의적으로 튀어나가면 그 운 좋아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대응인가.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면서 빨리 그거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대응하기 시작했으면 저는 지금 이제 생성형 AI가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이 시점에 벌써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약간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지금 현실은 전혀 지금 준비 안 하고 있는. 이거 참 생각할수록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좀 자꾸 들어서 요즘 들어 제가 교육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학교부터 좀 확 뜯어 고치자. 아이들이 정말 다르게 뭔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 그거의 좋은 점은 잘만 우리가 바꿔나가면 우리 아이들이 편해지고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될 것 같아서 빨리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그 자체는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뭐 자본을 잘 나눠서 놀고 먹으면 되니까. 이제 실제로 저는 걱정하는 것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변화의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뭐 할아버지 이상의 세대들이라고 보면 조선시대 정도를 보면 뭐 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하던 일을 사실은 아들이 하고 그런 지혜나 어떻게 해왔는지를 가르쳐주는 시대에서 산업화가 되면서는 사실은 할아버지가 하던 일과 아버지가 하던 일이 다르고 아버지가 하던 일이랑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시대가 왔고 어떻게 보면 정보화 시대가 되고 나서는 사실은 한 사람의 생애 내에서도 여러 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환원처럼 사실은 1, 20년 사이에 3, 40년 사이에 직업이 생겼다 없어난다고 보면 내가 뭐 한 10년, 20년은 어떤 일을 하다가 또 다른 거에 적응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 지금 인공지능을 보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저희 개발자 같은 경우들도 있는데 개발자라는 직업을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일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했을 때 그걸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로 바꾸는 코딩이라는 것도 있지만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어떤 구조를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설계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어떤 요구사항을 받아서 이런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 것다 하는 뭐 요구사항 수집이라는 단계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숨에 개발자라는 직업이 사라지기는 어렵거든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예를 들어서 코딩이라는 거의 비중을 엄청나게 낮출 수도 있고 요구사항 수집이라는 단계를 엄청나게 낮출 수도 있게 하면 이 사람은 기존에는 코딩을 해왔지만 한 5년 뒤에는 코딩이 아닌 설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또 5년 뒤에는 뭐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른 변화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놓여질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생명에서의 이러한 적응은 대부분 세대를 넘어가면서 적응을 하는 건데 이제는 세대 내에서 사실은 여러 번의 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교수님처럼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좋아하고 뭐 저도 그렇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별로 안 좋아해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또 안 그렇지 않나. 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결국 현대인이 가진 스트레스라는 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인간은 그거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 참 고민스러운 거임에 틀림없는 거죠. 네. 그나마 저처럼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그런 시대에 안 살아서 참 다행이다. 적당히 살다가 이제 가면 되는데 뭐 근데 그것도 요즘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네네. 어디 가면 자꾸 키오스크가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래도 명색이 과학자고 그걸 못할 리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느린 게 탈인 거죠. 그리고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려 그러면 언제 뒤에서 어떤 젊은 친구가 저한테 할아버지 제가 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그 순간에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네네네.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러면서 과학자야 내가 뭐 이런 것도 싶은 마음도 있고. 네. 근데 그러면서 또 무시하고 천천히 하려니까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신경 쓰이고 저 진짜 그 청년한테 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옆으로 섰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너무 그런 거예요. 네. 어쩔 수 없는 변화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쵸. 비단 저 같은 노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미 겪고 부사장님도 이미 겪기 시작했을지도 모르는데 부사장보다 더 어린 친구들하고 거기서도 차이가 그럼요. 벌써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미 미래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은 평생 직업을 5번, 7, 8번 갈아탈 거라는 예측이 벌써 오래전에 나왔다고요. 그쵸. 근데 그럴 때 또 교육의 문제인데요. 기껏 지금은 우리가 하는 게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전공 달랑 하나 시켜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첫 직장은 잘 얻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95세까지 돌봐주는 게 아니니까 50대 초반, 대기업 같으면 50대 초반에 쫓겨나고 좀 작은 기업 같으면 한 60에 쫓겨나는데 아직 죽을 날이 40년, 50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다른 일을 또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은 지금 첫 직장 얻어주는 데만 몰두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섭형 인재를 길러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한 건데 두루두루 여러 분야의 소양을 갖추고 언제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지. 그 어떤 저 직군에 맞는 교육 그거를 이렇게 막 스펙을 쌓아가지고 그거 달랑 하나 하는 거는 긴 인생의 한 부분밖에 해결을 못하는 거거든요. 코딩을 잘하면 뭐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또 계속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게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심지어는 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하도 이 AI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길래 제가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AI는 문과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저도 저 챗GPT도 좀 써보고 요즘 클라우드를 좀 이렇게 그게 써보니까 되게 깔끔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있는데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른 거잖아요. 그쵸. 이게 한국말로 질문했을 때 오는 답하고 영어로 질문했을 때 오는 답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데이터베이스의 크기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근데 영어로 하는 게 그래서 좋은 거고 영어로 하되 단순한 영어로 질문하는 거랑 그리고 제법 영어권에서 오래 살아서 그 영어의 뉘앙스를 살려가면서 너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물어보면 훨씬 심도 있는 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성형 AI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과죠. 그건 당연히 이과인데 그분들은 몇 명 안 되는 거고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사람들이 누가 더 잘 사용을 하느냐?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사용을 더 훨씬 잘하는 건데 질문을 하는 학문이 인문학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 인문학 쪽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게 훨씬 유리한 면도 있는 거다. 물론 코딩을 배워야죠. 코딩은 언어니까 영어를 배우듯 코딩을 배우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일 테지만 그걸로 매일 밥 먹고 사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활용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제는 현명하게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제 걱정은 이거는 오히려 약간 다양성 문제에 같이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챗GPT들 보면 변호사 시험에 상위 10% 능력을 합격하고 뭐 수능을 합격하고 엄청난 속도로 사람의 지능을 따라잡고 있는데 이 속도를 예를 들어서 뭐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인간을 아득히 뛰어넘는 지능을 만약 가졌다라고 하면 사실은 생각의 다양성이라는 거가 필요해질까? 사실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답을 인공지능에게 물어봐서 얻는 답이 이런 답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 그런 거 있더라고요. 바둑이라는 게 인공지능에게 진지한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 사실 인공지능 이전의 바둑 같은 경우에는 기사님들마다 어떤 기풍이라는 게 있을 때 뭐 공격적인 기풍도 있고 방어적인 기풍도 있고 근데 지금 인공지능 이후의 바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제일 이기기 좋은 수를 어떻게 두느냐를 가지고 배워서 사람들이 두다 보니까 사실은 누가 이기는 바둑이냐 지는 바둑이냐만 있지 기풍이나 다양성이라는 것들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둑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갈등이라는 것도 다 이런 다양한 생각에서 어떻게 하느냐의 싸움일 텐데 그런 답을 다 인공지능한테 내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게 과연 다양성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제가 오늘 강의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관찰해 보면 끊임없이 다양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생성형 AI도 우리가 개발하면서 이제 맞닥뜨리는 현상은 자꾸 집중할 테니까 다양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제 제자 중에 지금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제자가 얼마 전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친구는 아주 좋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약간 지방의 어느 중간 레벨에 이제 차라리 좋은 대학에서 가르치면 챗GPT를 아이들이 다 사용은 하는데 좋은 대학에 있는 아이들은 미리 그거를 감안한다는 거죠. 그대로 내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약간 각색을 하고 뭐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제 제자가 가르치는 그 대학 학생들은 그냥 낸대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얘네 대개 학생들은 마지막 순간에 숙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 11시에 숙제를 하는데 11시에 클래스에 있는 애들이 동시에 똑같은 질문을 챗GPT에 하니까 답이 똑같았는데 거의 채점을 할 수가 없던데. 너무 다 비슷비슷하니까. 자, 다양성이 없어지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돌 구단이 한 판을 이겼잖아요. 그 이긴 판이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이세돌 구단이 엉뚱한 걸 놨기 때문에 알파고가 이건 뭐지? 이게 분석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 흔들려가지고 약간의 차이로 이긴 거잖아요. 결국은 창의성이라는 건 갑자기 전체에서 그냥 무지무지 다른 뭐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역에서 누군가가 약간 다른 새로운 관점에 막말로 표현하면 삐딱한 뭔가가 나타나가지고 그게 창의적인 결과를 얻는 거잖아요. 저는 그 핑커랑 얘기하면서 핑커야 뭐 저 지능에 관해서 뭐 늘 얘기하던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 뭐 지능 전문가도 아니고 뭐의 전문가냐고 물으면 사실은 미국의 내 동료들은 저를 성선택 전문가로 알고 있거든요. Sexual Selection이라는 다윈의 그 이론을 연구한 사람인데 그래서 성선택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핑크 웃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연계가 이렇게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섹스가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유전자를 섞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무성생물은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 힘든 거예요. 근데 무성생식을 하는 것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있는 거죠. 때를 잘 만나면 괜히 섞어가지고 저 잔챙이들 나오는 거 이런 거 없이 오로지 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 폭발적으로 성공을 하는 거죠. 이게 대개 병원균들이 무성생식을 하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우리를 제대로 공략할 때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나 끝내는 우리가 그걸 극복하는 이유는 우리는 유전자 다양성을 창조해낼 수 있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AI가 지네끼리 섹스를 해서 다양한 자식들을 낳기 전에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길 수는 없다. 요새 AI 연구들 중에 다양하게 학습된 AI의 뉴런의 값들을
교집합을 하면 얘가 잘하는 능력과 얘가 잘하는 능력을 합쳐진 AI가 나오고 막 이런 연구들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근데 그 경우에는 네. 얘와 얘를 선택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사람이 선택한 거죠. 사람이 선택했죠. 이게 무작위로 벌어져야, 그리고 무작위로 벌어지면서 사실은 무작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선택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쵸.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상대를 그쵸. 고르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잘생겼거나 잘 뛰거나 예쁘거나 매력이 있거나. 근데 그 과정이 모두가 다 원하는, 누가 봐도 제일 잘생긴 수컷을 모든 암컷이 다 원하지 않아요. 한쪽으로 몰리면 또 이상한 수컷을 선택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미래를 예측하고 짝짓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파 메일, 제일 으뜸 수컷하고 대부분의 암컷이 짝짓기를 하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권자에서 물러날 수도 있거든요. 2인자랑 미리 짝짓기를 해놓은 암컷이 조금 있으면 권자에서 으뜸 수컷이 물러난 다음에 다른 암컷들은 으뜸 수컷이 된 그 수컷하고 이제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암컷은 나 벌써 미리 했단 말이에요. 벌써 새끼를 낳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쩌면 그 영장류 세계에서 보면 으뜸 수컷의 그 존재가 굉장히 막강한데도 2인자, 3인자랑 나무 뒤에서 몰래 짝짓기를 해요. 그 사실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1인자랑 짝짓기를 해야 자기가 그 혜택을 다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다 그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측을 뭐 생각하면서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암컷들의 후손들이 지금 살아남았을 거니까.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침팬지 암컷들은 되도록이면 그냥 다수의 수컷하고 짝짓기를 그냥 해요. 그래 놔야 나중에 내가 새끼를 내놨을 때 수컷들이 다 착각한다는 거예요. 저게 내 새끼일 거야. 그래갖고 걔를 해치지 않는 거죠. 그걸 위해서 가능한 한 동네에 있는 모든 수컷과 다 잠자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전략의 어떻게 보면 일부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걔네가 뭐 계산하면서 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과연 AI가 그런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 아니라면 저는 그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책임한 주장인 게 진화적 타임은 긴 거거든요. 거기까지 기다릴 수가 대부분은 없는 거죠. 이 초기에 벌어지는 여기에서 다들 힘들어하고 할 텐데 진화생물학자랍시고 한 300만 년만 기다리면 다 괜찮아집니다. 되게 무책임한 발언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론적으로는 핑커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프로그램한 그 범주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능, 인텔리전스의 수준에 다다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다양성의 문제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짝짓기 얘기로 넘어갔으니까 혹시 뭐 영화 허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영화 허에서도 그런 상상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몇 달 전에 아까 뭐 제가 동영상도 잠깐 틀었는데 나온 AI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글이 아니라 사람의 어조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뭐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대화해주는 이런 AI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인간이 아니라 막 인공지능과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사실은 화제가 좀 됐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생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공적인 창조물과의 사랑 이런 게 가능할까요? 네. 호에서도 그 상대 여성인 거죠. 그 친구도 그렇고 아까 보여주신 것도 그렇고 진짜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그런 조건에서 가장 타당한 답을 만들어서 준 것뿐이잖아요. 맞아. 근데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충분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알아주네. 그죠. 제 친구 중에도 저 귀향에서 농사 지은 친구인데 매일 그거 틀어놓고 뭐 해줘? 그러고 뭐하고 얼마나 귀여운 줄 알아?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받는 입장의 감정 수준에서는 그 정도의 AI도 우리를 충분히 감동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사실 놀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에서도 뭐 충분히 살 수 가까운 감정을 느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 게다가 이제는 뭐 실제로 거의 인간 여성이라고 느낄 정도의 인형까지 만드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게 참, 그런 시대가 됐을 때 정말 그동안 우리가 이제 대해오던 이 자연과 어떤 괴리가 일어날까. 그거는 참, 고민스러운 상황이에요. 저도 허를 보면서 약간 비슷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허의 특히 초기 부분에는 사실은 뭐 여자를 만나는 것도 다 코칭을 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주고 막 이래서 진짜 내가 가진 마음을 사실은 저희 와이프한테 다 하지 못할 정도의 얘기들을 하면서 뭐 다 상담도 받고 해서 되게 오히려 더 편하게 대화할 수도 있겠다 하다가 후반부 가니까 AI도 질투를 하고 잔소리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구나. 근데 그게 진짜 질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질투를 모사하는 거죠. 그렇죠. AI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냥 대응을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질투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그런 얘기도 좀 했는데 AI가 지금 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노엄 촘스키 선생님은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강하게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촘스키 선생님의 그 의문론에 의하면 인간만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고 이거 하는 그 두뇌를 가졌다. 근데 실제로 AI가 너무나 멀쩡한 대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사실은 AI는 그거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반복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촘스키 선생님은 참 불편하실 수밖에 없겠다. 제가 예전에 미국 살 때 플로리다에서 무슨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었는데요. 경찰이 중국 할아버지를 연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할아버지가 영어를 못하는 할아버지인데 어슬렁거리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혹시 이상한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취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Me no crazy, me no crazy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경찰이 미쳤구나. 말을 제대로 못하네. Me no crazy가 어딨어. 그래갖고 그 사람을 정신병원에 쳐넣었어요. Me no crazy 분명히 문법으로 안 맞는 영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알죠. I am not crazy 비슷한 뜻이네. 이거 알았어요. 할아버지 미치지 않았다는 거 알았으니까 뭐 할아버지 집이 어딘지 뭐 이렇게 도와줬으면 되는데 사회적인 그 인식이 부족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미국 그 경찰들은 저거 영어도 못하는 게 저거 미쳤나 봐. 그러고 갖다 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 연구를 해보면요. 새들이 노래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음성 분석을 해가지고 부분 이렇게 쪼개가지고 막 섞어봐요. 순서는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해라고 했든 사랑해 당신을이라고 했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I am not crazy라고 했던 crazy me not이라고 했던 crazy 들어가고 not이 들어가면 새 같으면 이해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인간이 그걸 이해 못한 것처럼 해갖고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과연 그 촘스키 선생님의 그 인간만의 고유한 그 의문론이라는 게 근거가 있을까 이제 의심스러운데 저는 이제 그 촘스키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불편해하실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지금 AI가 하고 있는 챗GPT가 하고 있는 그 답변이 문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하는 답변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나온 계산에 의한 그냥 답변이잖아요. 물론 촘스키 선생님이 인간의 언어에 대한 그걸 명확하게 분석을 하셨다 그러더라도 상관없다는 일이 돼버린 거죠. AI가 그거를 모르면서도 해준 얘기를 우리가 다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서로 알아들으면 끝이거든요. 서로 통하면 그게 언어인 거죠. 그게 오래 가면 그게 굳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어른들은 왜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냐 싫어하는 게 많아도 지나가면서 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도 되게 불편해요. 뭐 같아요라고 너무 많이들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영어에서 약간 흘러온 것 같아요. It's like 그 표현을 우리말로 이렇게 막 하다가 미국 아이들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우리나라 요즘 젊은 친구들도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얘기할 거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같아. 그 들을 때 막 짜증이 나요. 이제. 근데 제가 짜증 낸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전부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의 아들, 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면 언젠가 그게 우리나라의 언어예요. 그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구조가 돼버리면 그냥 언어인 거예요. 야, 이런 차원에서 촘스키 선생님은 요즘 이 변화가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런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이게 확률 기계인 게 맞는데 어쨌든 이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확률 기계라고 느끼기 어려울 수준으로 가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부사장님 같은 이런 전문가들이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룰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죠. 이게 어느 순간의 문제가 이게 과연 지능이냐 아니냐 뭐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게 언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일상이 되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원론적인 거를 지금 토론할 게 아니라 변화를 명확하게 보고 그거에 대응해야죠. 그거를 우리가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대응을 진지하게 근데 하되 끌려갈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변화를 확실히 이해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제가 가끔 강연에서 보여주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로봇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불 끄는 로봇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무리 조심해도 소방대원들은 그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불 끄는데 로봇 집어넣는 거 그것처럼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인간처럼 생긴 로봇 하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데 장애물에 2발로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4발이 편하고 6발이 편하고 지네 발이 편하고 뱀이 최고거든요. 다리 없는 놈이 최고로 잘 다녀요. 그래서 지금 뱀 불 끄는 로봇 뭐 연구하는 팀이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소방대원이라는 직업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없애지 말고 로봇 관리하고 상황 파악하고 또 그거에 브리핑도 좀 해주고 뭐 이런 사람으로. 근데 민망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물찌 뿌리고 그냥 앉아 있어요. 마치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예, 그러면서 패드 보면서 그 로봇들이 뭐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좀 해주고 뭐. 근데 그게 소방대원 느낌이 안 나니까 호스 딱 들고 치고 하면서.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완벽하게 일거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웬만한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생산성을 우리는 어떻게 향유할 건가, 어떻게 분배할 건가, 뭐 이런 거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제가 새로 만든, 새로 이제 하는 말로 하면 숙론을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또 책도 되게 많이 쓰셨잖아요. 그리고 요새 인공지능이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글쓰기에 해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작가로서 글쓰기의 AI 활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뭐 막는다고 막아지겠어요. 제가 지금 해외 학술지 편집진에 있는데 2달 전에 우리 줌으로 회의 몇 시간을 했어요. 이게 챗GPT로 써가지고 논문 투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지금 다 엇갈리거든요. 상당히 많은 저널들은 불법이라고 규정을 했고 근데 몇몇 저널들은 그게 왜 난리냐. 데이터만 확실하면 어떻게 썼건 누가 썼건 그게 무슨 이유냐. 그래서 받아들이는 데도 있어요. 우리도 한참 논의하다가 안 받아들이는 쪽으로 갔는데 저는 또 조금 삐딱하니까 야, 솔직히 그게 뭐 몇 마디 했다가 좀 왕따 당했는데 그렇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 생성형 AI가 글을 제법 그럴듯하게 잘 쓰는데 저 숙론책 쓸 때 한번 물어봤거든요. 너 같으면 목차를 어떻게 하고 싶냐. 근데 저랑 거의 한 60%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얘기한 것 중에 나는 생각도 안 해본 게 있더라고요. 그거 빼다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조 걸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걔네들이 상당히 글을 지금 이제 잘 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AI들이 써낸 시
써낸 소설들이 진짜 제일 잘 팔릴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AI가 쓴 소설들을 한동안 사람들이 AI가 소설 잘 쓰네, 재밌네, 그러고 읽다가 인간 작가가 쓴 어떤 소설인데 이게 이상하게 말도 안 돼. 뭐 이런 소설을 썼어? 근데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을 수도 있는 거죠. AI의 글들은 다 비슷비슷한 글들이 나올 거고, 근데 거기서 이상 같은 이상한 저 시인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썼는데 처음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니까 거들떠보지 않다가 이거에 식상하면서 어느 순간에 다른, 사실 창의성이라는 게 톡 까놓고 얘기하면 조금 다른 것이란 뜻이잖아요. 어쩌면 인간 작가들이 끝내는 살아남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최근에도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게 재작년쯤에 인간들의 미술 대회에서 AI 사진이 1등을 하는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막 이랬었는데, 아마 한 2-3주 전? 3-4주 전에 인공지능 그림 대회를 누가 열었어요. 근데 누군가 사람이 직접 그려서 올랐는데 그게 1등을 한 거예요. 진짜? 네. 딱 말씀하신 거에 되게 비슷한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누구랑 하다가 네. 기본적으로는 사실화를 인공지능이 그리는 거와 사람이 그리는 거, 인공지능이 훨씬 잘 그리겠죠. 그러면 추상화가 살아남을 건가?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공지능이 나 추상적으로 할래, 그리고 막 그려놓으면 네. 그것도 사람들이 그죠. 분간 못하고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결국은 똑같은 그림이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은 별거 없거든요. 그냥 거기에 뭔가 하나가 크게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술 분야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안 인공지능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겠지만 끝내는 우리 인간 작가의 어떤 기발한 창의적인 그런 시도가 결국은 또 인간들의 마음을 다시 끌어가지 않을까. 우리 인간은 아무래도 모든 게 다 완벽한 거에 매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완벽한 듯 보이는데 어딘가 약간 이상한데 그게 이상하게 사람을 끄는 뭐 이런 게 분명히 있는 동물이니까 저는 뭐 다른 어떤 분야보다는 되게 정확성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분야에서는 AI가 오랫동안 군림할 수 있겠지만 예술 분야에서는 간간히 AI가 우리를 놀라게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자리를 유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이네요. 좋으신 말씀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뭐 근데 제가 AI가 아니니까요. 네네네네. 그냥 어떤 멍청한 인간이 한 얘기로 다양성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오히려 기술자여서 좀 더 통섭적인 관점을 갖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니까요. 네. 너무 그런 의견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